우리 총무 후보님들께 공동적으로 드려진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총무 후보님들께서 공약을 주셨는데 공통된 부분이 재정의 투명성, 또 행정의 시스템화, 또 총무의 정치적 중립성 이렇게 공통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방안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번 후보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총회의 재정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출fun의서가 제출이 되고 국장이 결제하고 총무가 결제하고 그리고 회계가 또 장관님이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총회 감사 후에 회계 감사 후에 분기별로 임원회에 프린트해서 보고가 합의됩니다. 이것이 1년이 마무리되면서 총회 감사가 또 감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회의록에 이제 보고가 돼서 우리 모두가 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기금 또 긴급 모금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생각의 차이 같아요. 어떤 것은 뭐 100% 사용돼야 되고 또 덜 사용돼야 되고 이런 것인데 생각의 차이라는 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고나 문제를 해결하면서 좀 절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100%다 사용해야 된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불신의 문제 뭐 이렇게 볼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재정의 문제는 그렇게 저는 생각해서 상황에 대비한 준비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행정의 시스템화는 각 업무 이런 것이 국장들에게 권한이 주어지고 또 책임이 부여되지고 그래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은 없고 책임만 부여해도 문제고 책임은 없고 권한만 행사해도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그리고 각 부서의 업무가 하나로 귀결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업무를 보지만 이 모든 업무는 하나님 나라 확장, 그래서 전도와 선교, 복지도 또 사무행정도, 평신도국도 모든 부서들이 다 모아져서 하나로 귀결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 이런 시스템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총무는 아까 제가 공약 중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화해와 조정의 기능을 갖추는 이러한 총무가 되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힘의 논리에 기울여서도 안 되겠고요. 변별력을 가지고 총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좀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발로 뛰는 것이 총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치되는 현안과 정치적 분쟁에 대해서 소통의 관점에서 양측을 설득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낳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서 2번 후보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저는 총회 본부의 재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로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단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문제로 종종 우리 목사님들께 기금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기금 요금의 액수가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체계가 된다면 기금도 더 많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어떤 재난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교단이 협력하고 있다. 그러면 투명성도 보장되어지고 그것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기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또한 쓰여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투명하게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그런 어렵지 않습니다. 총회 홈페이지에다가 업데이트만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재정의 투명성 문제는 제가
총회장 인수위원회를 겪으면서 총회에 어떤 분들이 감사가 되면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한 줄로 끝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분이 되면 인수위원회의 재정 부분은 절대 공개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확보할 수가 없다 자료가. 이 부분이 이제 반복돼서 이렇게 총회에 보고가 되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금이 그리고 그 쓰여지는 데 있어서 항목대로 사용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용이 되는 데 있어서 그 절차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모인 돈은 5천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다른 데로 옮길 때는 반드시 과정을 거치고 왜 이 항에서 옮겨졌는지에 대한 그런 절차가 분명히 나타나면 아마 오해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임용금의 문제가 다음 회기로 자꾸 넘어가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 임원들이 그냥 그 부분을 끝나고 맙니다. 이번에 PBPA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분명히 장애 회기에 있었는데 그 회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간 부분들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고 또 새로운 임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쓰여진 얻은 대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전용할 때는 항목에 따라서 왜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대의원들의 이야기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교회에 보고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의원들 만나보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장로님들이 안 낸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이 공개가 우리 교회는 이만큼을 1년 동안 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총회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의 시스템화 문제는 제가 총무가 되면 이거 반드시 해결할 텐데 매뉴얼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교육국장이 말씀하신 예산이 없다. 총회에 교육국에 예산이 제로다. 예산 주십시오. 이게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이런 계획을 세웠고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 계획서와 그리고 재정 예산을 가지고 총회장님 내면 얼마 이거 가능할까요? 라고 묻는 게 이게 타당성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교회 행정은 매뉴얼을 정확하게 갖추고 사업의 목적과 우리가 목표를 세우면 거기에 오래 할 것과 3년 후에 할 것 장단기 계획서가 나오고 그렇게 될 때 교단이 발전하고 투명해지는 행정 시스템이 갖춰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의 정치적인 중립은 총무 그러면 그냥 중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것이 저는 의아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 그냥 중립적인 인사고 저는 그것을 가장 쉽게는 그냥 단순하게는 정치적인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가 어떻게 중립을 지켜가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제 3번 후보님의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첫 번째, 총회에서 필요성에 대한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회 재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모든 것들이 조합된 것들을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분기별로 그때 사용되어진 것들을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시스템은 우리가 각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총회가 각 부서들이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우리 총회에 모든 국들이 총회 사람들이 움직이는 국장들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장들 하여금 모든 것들을 일을 만들어내고 정책을 세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교단의 각 부서들이 17개 부서가 있는데 지금 심리부 법제부 아니면 다른 부서들은 한 번도 모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부서들이 15개가 됩니다. 이러한 부서들의 모든 사람들도 아까 조금 전에
그 총회장은 후보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이 적정한 곳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총회장이 바뀔 때마다 부서가 바뀌어버리고요. 연장선상에 일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이번 총회장과 다음 총회장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의 인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총무가 정치적인 중립을 하는 거 맞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래야 총회가 살림이나 모든 일들을 행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행하는 것, 임원회에서 결정하고 임원회에서 모든 것들을 하고 실행위를 거쳐서 되어지는 것들,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일하는 그런 일에서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총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서로 상호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후보에게 2번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번 우리 장정용 목사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질문 안 하고. 일단 우리 조 목사님에게 먼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총무가 되신다면 교단 브랜드 위상을 위한 대외적인 구상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것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외적으로 교단의 이상과 협력에 대한 브랜드 가치로 물려야 되겠지. 그런데 우리 교단의 입장이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동안 우리 총무님들의 앞에 선임 총무님들이 하셨던 일들을 모든 것을 계승하면서 그 좋은 것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기로 합니다. 또한 대외 활동에 대한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총회장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로서 우리 교단 내에 있는 것들을 살피고 골고리들에 중점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2개만 하면 예, 2번만 기회를 드립니다. 하나 이렇게 하든지 하나 든다든지 한 분에게 한 분에게 그게 아니고 2번 전체 2번. 네, 우리 권 목사님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일하는 총무 당연히 하는 거고요. 일하는 총무를 말씀하시면서 경영지 기사를 내려놓겠다. 지난 광고 공약에는 그렇게 되었다. 이제 또 새롭게 바뀌어진 공약에는 바뀐 공약으로 이제 중립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연지 기사를 내려놓겠다 이렇게 했다면 사실상 현장 개정을 해야만이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사항이 됐고, 근데 다행히 수용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문제는 수용을 하시고 이제 그런데 중립을 지킨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어떤 투표에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기권은 곧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총무가 우리 교단의 통합과 전체적인 비전을 그려갈 수 있는 중요한 위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보장되는 것이 전체 총회를 이끌어가는 데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까지 총회 또는 총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각 기관에 들어가서 모든 부서를 참여하는 것이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사역적인 부분이냐를 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가 정치를 하지 않으면 그 이사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총회의 업무를 끌어가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그 위원회는 그 위원회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채우되 총무가 들어가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함께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굳이 총무가 그 부분에 의결권을 행사하면서까지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많은 논쟁을 가져왔습니다. 논쟁을 가져왔고 그것이 우리의 갈등과 또 문제를 치유하는 부분이라면 총무가 그 부분을 먼저 선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회가 만약에 현장이 개정이 된다면 관련직 이사를 내려놓고 발표하고 또 경청하는 자리를 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권이 저는 부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총무는 일하는 총무지 정치를 이 표를 통해서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어떤 특정한 계파에 속했다는 굳이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총무가 일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2번 후보에게 질문 기회를 2번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장종영 목사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종영 목사님께서 필리핀 가스펠 센터 그리고 코피노 미션 설립자이시고 운영자라고 이렇게 잘 기록해 놓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도 여전히 관여를 하고 계신 거죠? 예. 예.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해외 선교위원회 와서 필리핀 지방에 정책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대부분의 필리핀 지방의 목사님들께서 한결같이 어떻게 보면 이의를 제기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가 설립자이면서 운영자이신데 그리고 오늘까지도 예성 필리핀 지방에 소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필리핀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교회에서 센터에서 목사 안수식을 거행했다고 했는데 그 목사 안수를 쓰는 데 있어서도 지방의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총무님이 가시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필리핀 지방의 목회자들도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아마 이번에 와도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코피노 미션 센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선교사 있다가 돌아와서 바로 복지 미션, 웰페어 미션이라고 명명하고 시작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가 흩어져 있는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것은 조금 안 되겠다 싶어서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이라고 하는 여러 나라에서 필리핀이라고 하는 한 나라로 집중을 시키고 세운 것이 FFGC입니다. 포폴드 가스펠 센터입니다. 사중복음센터인데 이것을 세우게 된 동기는 홀리네스를 하려고 했더니 저와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이 필리핀 목사님이 홀리네스라는 인식이 필리핀에서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명칭 그렇게 좋고요. 이것이 왜 그러면 현지 우리 예성 선교사들과 연합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성 선교사회는요
한 지방입니다. 한 지방이고 우리는 한 교회가 세워진 사역입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제가 필리핀에 교단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선교사들께서 하는 동일한 소리는 무슨 너무 교단을 만드느냐,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정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반대가 심했고요. 특히 큰 사역들 하시는 분들이 반대가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후원금을 받다 보니까 성결교회를 세울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이제 선교 하나의 이제 필리핀 교단을 세우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죠. 여전히 선교사가 컨트롤하고자 하는 교단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취지로밖에 제가 듣지 못했고 저희 교회가 하는 것과 이 지방회가 하는 것과의 차이 때문에 저희는 나중에 교단이 필리핀에 세워지면 우리 이 FFCC는 그쪽으로 귀속된다라고 하고 현지 목회자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신학생을 훈련했고요. 거기서 신학생이 이제 졸업을 하니까 안수식을 줬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격을 갖춰서 하나의 교단을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우리 성결교회를 왜 안 세우고 왜 성결교회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리핀에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또는 예수교 필리핀 성결교회가 없습니다.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되지면 저희가 들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필리핀 지방에 우리 필리핀 지방이죠. 한국 지방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교에 대한 마인드, 생각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지방회들이 선교지라고 했지만 거기는 한국에 속해 있는 하나의 지방입니다. 현지 교회들을 세우고 있지만 현지 교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선교가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이제 이번 부분에 질문 우리 조홍영 총후보께서 지금 이제 자유국자 협회를 잘 운영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교단에 필요하거나 교단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자본주의 목회자 모임을 설립해서 지금 8년이 됐습니다. 8년 됐는데 지금 거의 200여의 교회 목사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일들은 우리 맨 처음에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탈진된 성질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일부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매번 모일 때마다 두 달, 세 달에 한 번씩 모임을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지금도 모이고 있고 초창기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모임에서 이어지는 일들은 무조건 목회자님 또 사모님들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위로회를 1년에 2차례 정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한 번 하고 겨울에 요새는 코로나 때는 제주도를 갔는데 코로나 지나고 나가지고는 다른 좀 먹고 싶지 잡수시키고 싶다 그래가지고 요새는 외국으로 동남아로 지금 여행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목회자의 영성을 살리기 위해서 1년에 3번 정도의 세미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월달 총회가 끝나고 그 다음 주에는 이번에
또 5월달에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산도에서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가 모임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조상 그 모든 목회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어려울 때 모든 사람들 돕고 협력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올 초부터 시작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우리 재정이 넉넉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은 모르지만 조금 돈 때문에 작은 교회 때문에 조그만 돈 10만 원, 20만 원 때문에 애통해야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요새는 올 초부터 시작하는 것이 대출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그 선 안에서 지금 대출 사업을 하고 그것을 왜 그냥 주지 않고 대출 사업을 하느냐면 그 사람들이 무조건 받아가면 아무것도 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언젠가 그것을 갚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목회자들에게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3번 후보께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2번 드리겠습니다. 장동영 목사님께 생산적 복지 서비스 실행에 대한 것을 공약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총무가 되면 가장 활발하게 하고 싶은 공약 중에 하나가 생산적 복지 서비스 실행입니다. 물론 저 혼자 막 머리를 굴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각 기관들과 협력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작은 교회가 큰 교회에 기대고 살아야 되는가? 큰 교회는 언제까지 작은 교회를 책임져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생산을 해서 작은 교회들에게 힘을 실어주면 그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구상을 하고 나름대로 유지재단 또 응급재단 두 재단의 재정 상황을 잠깐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응급재단은 별로 돈이 없더라고요. 돈을 많이 쓰는데 돈이 많이 써서 없는지 몰라도 별로 없어요. 강서 이 사전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1년 버는 게 몇 천만 원 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하고 이제 노원은 좀 수입이 되는데 이제 노후화되니까 이제 비용이 앞으로 상가되는 비용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그래도 어쨌든 현금화가 조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응급에는 돈이 좀 있습니다. 그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약 한 3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문기관에 금융자문기관에 자문을 좀 해봤어요. 결산서, 우리 회의록에 나오는 결산서 이렇게 뭐 비춰주면서 이 정도를 가지면 어떻게 될 수 있겠는가 했더니 그런 정도 가지면은 뭐 한 8% 정도 이율 이렇게 할 수 있는 투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또 응급재단 것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응급재단에서 예치금 넣어놓고 이런 것들이 한 보통 한 4.5% 정도 되는 걸로 예측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것만 잘 굴려도 거의 배수익이 나오고 배수익이 난 데서 충분히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수입이 더 생겨나는 걸 가지고도 지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협동조합과 연계해서 사업을 펼칠 수 있다고 봅니다. 협동조합이 이제 협력만 해준다면 우리 복지국과 연계해서 그 사업을 해서 수익성 사업을 만들면 이것으로 최저 응급비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퇴직한 어린 은퇴 목사님들 지금 어느 정도 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생산적 복지 서비스 이렇게 좀 힘차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번 기회가 되겠습니다. 예, 권순재 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공약회에 보면은 지방교회 농어촌 교회 설립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제가 장교 목회자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다. 크게는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공약 중에 의회 부서의 정상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회 부서에 보면 농어촌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서에서 사실은 농어촌 교회의 가장 문제를 잘 알고 해결책을 잘 알고 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농어촌 부거든요. 이 의회 부서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농어촌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간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예산을 투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제안해야 된다. 그래서 의회 부서를 반드시 정상화해야 된다는 것이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농어촌 교회의 이 도시와의 교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홍보를 할 때 보면 바자회를 몇 번씩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시골에 필요한, 이 동네에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제공합니다. 이럴 때 이제 시골에서 또는 큰 집에서 또 교회, 아는 교회 부탁해서 그곳의 물품들을 저희가 확보해서 알려주고 또 활용합니다. 그런데 저희 예성은 80% 이상이 경기와 수도권에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들이 한 번씩 커다란 바자회를 할 때 그 시골 교회와 연결이 되어지고 그 시골 교회 또는 지방 교회는 특산물을 함께 홍보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과정이 정기적이 되고 반복되어지면 아까 말씀하셨던 복지기금도 마련하게 되어지고 시골교회 목사님은 그 시골교회에서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지게 되고 당연히 목회자의 영향력이 커질 때 그만큼 선교의 기회가 많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한번 기억해 주실 것은 제가 우리 지역교회 목사님과 휴가 교환하자는 공약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3일 동안 새벽 예배, 주일 예배 하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 교회 와서 제가 호텔 잡아드리고 2박 3일 쉴 수 있는 사례비 해드리고 그래서 시골 일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3일 정말 가족들과 잘 도시에서 지내다가 가시면 마음의 위로도 오고 그래서 강단 교육을 시골 교회나 지방 교회와 좀 하자. 이게 제가 추진했던 사업 한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상호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사전에 질문서를 주신 분이 한 건 있는데 우리 인천 서지방 윤덕남 목사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후보를 특정하셔서 하셨는데 권순달 후보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약 중에 부교육자 워크숍이 있는데 육가원칙에 의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정체성 확립 및 정례화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심각한 부교육자 수급 문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네, 이 부교육자 워크숍은 사실 너무 중요한 사역입니다. 저기 이규 목사님 계시지만 청년부 함께 하시면서 청년부를 살리는 것은 청년들이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영적으로 끌어내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청년들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리더인 청년부 사역자들을 깨워야 한다. 그래서 예성교단이 이 청년부가 좀 활성화되어지고 청년부가 활성화되어질 때 교회에 활력이 넘치는 그런 선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부교육자들이 너무 자주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청에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이 예성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예성교단의 정체성과 또 필요한 그러한 교회 사역에 필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공급해주자.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매년 우리 청년 사역자들이 부교육자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자들이 저희가 그냥 뭐 워크숍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도전도 주고, 왜냐하면 이 예성의 불을 이 부교육자들이 받아서 사역지로 돌아갈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말로 도전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콜링을 해야 거기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 사역자 워크숍을 통해서 예성교단의 자긍심 그리고 비전, 소망 이런 것들을 계속 공급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 청년부에서 하고 있는 부교육자 사역 워크숍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이제 제가 총무가 되면 청년부 협의를 해서 약 2박 3일 정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교육자들이 예성의 정체성을 하고 영적으로 우리 교단의 전통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사역지로 돌아가서 그들이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방청석에서 주시는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힘드셨는데. 안녕하십니까. 인천서주방 이상민 목사입니다. 먼저 우리 총무 후보로 저보다 후배 목사님이 입후보하신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굉장히 젊어지고 있다는 사인으로 생각을 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권순달 후보님 역시 젊은 목사님답게 좋은 공약 거기에 맞는 실천 공약들을 이렇게 자세히 내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준비됩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 권순달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아는 후배님이신데 볼 때마다 선배보다 나은 후배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보아왔습니다. 역시 총무의 자리까지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편한 질문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런 어쨌든 공식적으로 입후보하신 것이니 점검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불편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권순달 후보께서 유지재단을 통해서 선관위에 제출한 발굴교회 재산 출연 등기부 등본이 사실은 교회 분당 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실제로 예배도 드려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목사 임원 입후보자는 신무교회 본당 대지를 유지대전에 출연해야 한다는 헌정 95조 2항의 위배가 되는 것이고 입후보에서 소유비단의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가지고 계신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인천 서지방의 오늘 질의가 나기 전에 총회 게시판에 우리 인천 서지방 지방 회장님 명의로 질의서가 올라왔고 이게 사실은 공개적인 장소에 그리고 공개적인 기관인 선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총회 게시판에 올린 것에 대해서 잠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궁금해서 올린 거라고 생각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사는 신무교회 본당 대지 총회 유지재단에 출연하고의 규정에 대해 밝은빛교회는 유지재단에 출연한 장소가 신무교회 본당 대지로 현재 잘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전에 저희가 학교 앞에다가 건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총장님 학교 땅이 약간 포함이 돼서 총장님과 이사장님 만나서 양해를 잘 구해서 그곳에 교회를 건축하고 신학부가 또는 교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건축값이 터무니없이 오르는 바람에 포기를 했고 그리고 이것은 저희 안양지방회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포기됐으나
저희가 계속 비싼 임대료를 한 달에 한 250만 원 가까이를 내고 있기 때문에 부층을 쓰고 있지만 이것을 빨리 전환하자 해서 당에서 결의를 해서 상가를 구입을 했습니다. 안양에는 재건축 중이라 상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가지고 군인한테 이제 그것을 계약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문제는 그 본당 대지에 체육관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함부로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유지재단 국장님이 와서 직접 체결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지 않고 어차피 교회로 재단 출연을 할 거기 때문에 출연을 하고 그 장소는 국장님과 저와 저희 성도들만 아는데 어떻게 그런 사실이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부 예배 그리고 제 후임자가 되실 분이 일부 예배를 그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점심 식사 문제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동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와 그다음에 오후 소그룹 예배, 일부 예배도 역시 저희는 흔히 얘기하는 대예배와 같은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부 예배와 소그룹을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계약서와 예배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고 이 질문에 답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7월까지가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 대지는 10월이 만기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할 때 주일은 저희가 사용하는 것을 특별 사항으로 넣어서 그렇게 혹시나 이런 사항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주인이 바뀐 후에 그 월세 10월까지만 저희 교회와 계약을 했습니다. 혹시 안 나오나요? 네. 예, 영상 준비하신다고 그죠? 예, 간략하게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성관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상황을 좀 인지해 주시고 질문 감사합니다. 그런 사항이었다는 것을 좀 따로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예배가 다음 세대 부분 학생 그다음에 예배자 교사들 예배입니다. 그리고 부분을 스몰 처치로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체육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인테리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10월까지는 저희 계신 분이 후임으로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 임대계약서고 위에 거는 그 체육관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번 항의 주일은 저희가 예배당으로 쓰는 것을 명비했습니다. 그리고 원본은 선관위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방청석의 질문. 예, 해주시죠. 네, 사전에 질문들을 주지 않고 그냥 상담만 하려고 했는데요. 조금 전에 충 후보자님께서 그 생산적 복지 시스템 우리 장 후보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생산에 힘을 써서 유지재단 혹은 응급재단 그리고 협동조합 그것으로 수입을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저는 협동조합 강사를 초기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 목사님은 그 협동조합을 섬기시는 직원이셨고요. 유급 직원으로 하셨었는데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그 강사다 보니까
큰 관여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협동 조합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저보고 상임이사를 부탁해서 제가 상임이사가 최근에 됐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는 정책에는 수익을 내시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제가 받은 장부도 없었고 회의록도 없었고 어떤 행정적인 것들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인수를 받게 되는 일이 있었게 됐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장관님께서 많은 경험과 그리고 능력으로 총무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행정 처리조차도 이렇게 되지 않는 것 혹시나 제가 전달받지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후보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시 우리 이규 목사님은 감사는 내가 잘 모르겠고 그 서기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요. 회의할 때 기록을 하자라고 안 해봤다 못하신다 이렇게 대답하셨던 기억이 있고요. 제가 문정윤 목사님이 조합장을 하실 때부터 제가 욕심을 냈습니다. 조합장을 시켜주시면 제가 어떻게든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허락을 못 받았고 김윤성 목사님이 이제 조합장을 하실 때에 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기회를 주시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직원이라고 직원이고 공식 명칭 국장입니다. 그래서 3개월을 제가 자리를 하고 일을 했는데 어쨌든 유급이니까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을 받았는데 100만 원 받는 게 너무 부끄럽고 아쉬웠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기획을 해도 안 되고 그냥 지시하는 사항을 받아서 해봐라. 그러니까 지시하는 사항이 조사하고 이런 것들만 시키니까 내가 100만 원을 받는 게 부끄럽잖아요. 어쨌든 조합에 돈을 쓰는 건데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다 거절당했고 그러다 보면 내가 여기서 있을 일이 아니다. 영세기 목사인데 내가 이거 잔심부름 하면서 100만 원 국장이라는 자리를 앉아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임서를 가져다 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제품을 하나 주면 그래도 조합 이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벨트 하나 주문해 놓고 돌려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그만둔 것은요 더 이상 지출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은 이 안에 주치돼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전혀 누가 나한테 달라는 소리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고요. 이상이면 답변되겠습니까? 네. 예. 혹시 또 방청석의 후기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광주지방 이용민 목사입니다. 사역하면서 재정적으로 제일 부담이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의 그 교회를 건축하시고 또 이렇게 또 필리핀의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재산 감당을 어떻게 하시고 우리 그 총회 예산 3분기 1년에 한 12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면 우리 교단의 탑10 안에 드는 어떤 사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부채를 안고 교회 운영을 도우시고 여전히 빚을 갚아 나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올 때 어떻게 감당을 하실지 그리고 충분히 연봉이 사실 궁금합니다. 추측은 8천만 원 1억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총회당 관용차를 총무님이 이용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서 가지고 앞으로 세 분께서 그 총무가 되시면 과감하게 관용차를 버리고 우리 성결구단 로고가 새긴 스마트 그대로 그냥
총회 행정을 모든 시스템적으로 진행돼서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마지막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총무가 되었을 때 그 총회장이나 부총회장이나 혹은 이사회 등에서 자녀들을 어떤 특혜를 주는 일이 있을 때 이런 압력이 들어오거나 어떤 이런 것이 제한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거절할지 또 많은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이런 기회를 줄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우리 장종윤 목사님. 저야. 네. 취지를 제가 청탁의 압력을 받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청탁의 압력은 받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받아야 되는 건지 청탁에도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단을 살리기 위한 데서 무엇인가를 키워주겠다. 그래서 받는 질문이라 청탁. 일단적으로 청탁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청탁은 좋아하지 않고요. 무엇의 대가를 바라는 부탁 저도 누구한테 해보지도 않았고요. 그래요. 그래서 뭐 아마 받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더 길게 할까요? 그러면 보충 질문 드리면 만약에 총회장이나 부총회장의 자녀가 네. 우리 교단의 일이나 어떤 요직에 베네피스를 적용할 때에 그런 것에서 총무님으로서 이건 중립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그분의 어떤 친분 관계를 통해서 능력 여하에 따라서 필요한 자리가 된다면 뭐 총회장님, 부총회장님 추천 받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힘으로 또는 어떤 뭐 관계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부당하게 자리를 안 쓴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군목자리라도 상관없는 말씀이시죠? 군목자리라도요. 그렇죠. 군목자리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되셨습니까? 네. 예, 다양하고 또 열띠에 토론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 총무 후보에 대한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